4시간이 보통 낮 시간 동안의 공복 상태라고 하면 아침 공복 시간은 굉장히 길죠. 그 8시간 상태의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요, 내 장은 바짝 마른 농과도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는 음식이 탄수화물 종류라면 내 장은 그 탄수화물을 빠른 시간 안에 다 흡수해 버립니다. 따라서 이때는 내 장을 코팅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코팅제가 바로 선생님께서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 드셨던 음식이나 음료가 있다면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당뇨 앓고 나서 음식이 정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제 식단을 조정을 해서 정해서 섭취하기 시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들 세세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어떤 원칙을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음식을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첫 번째, 단백질이 풍부해야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야 된다. 그리고 당뇨 환자에게 취약한 면역력이 증진될 수 있는 음식이 포함되어야겠다. 이 세 가지 조건이었거든요. 당연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뭐겠습니까? 채소죠. 뭐니 해도 채소를 많이 챙겨 먹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백질 음식인데요. 살코기 위주로 고기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살코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안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닭고기, 닭가슴살 같은 것도 있고 생선도 있잖아요. 이 여러 종류의 음식들, 이런 단백질 음식들 중에 이런 고기류만 있는 게 아니죠. 두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같이 포함해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력을 어떻게 해서든 확보를 해야겠다. 당뇨가 있게 되면, 혈당이 높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혈액순환들이 저해가 되면서 제일 많이 겪게 되는 합병증은 가장 간단하게 염증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염증 세포와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아군인 면역 세포들이 충분히 내 몸 안에 있어야 이 염증들을 빠르게 없앨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음식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음식들은 여러분 많이 알고 계세요. 우선 장이 튼튼해야죠. 장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은 면역력을 기르는데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들 드시는 유산균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음식으로 선정하여서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식단에 이 발효식품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게 됐고요. 또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이해가 되실 음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버섯입니다. 그래서 버섯과 발효 음식은 제 식단에 꼭 들어가야 했고, 또 살코기 그리고 각종 채소들이 제 식단을 구성하는 제 1원칙의 음식들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공복 시 혈당을 낮추기 위해 식전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이나 음료가 있을까요? 당뇨 환자분들께서는 어쨌든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음식들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음식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무조건 혈당이 떨어지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면 당연하지, 내가 저혈당이 올 정도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건 내 몸에 안 좋은 건 알아 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럼 저혈당에 대한 증상들도 아시죠? 눈앞이 아찔하면서 식은땀 나고 기운이 쏙 빠지고 어질어질한 그런 느낌이 오지 않더라도 내 몸에 근육량과 지방량이 너무 많이 빠질 정도의 혈당을 유지할 정도로 저혈당이 되는 건, 낮은 혈당이 되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찾아오시는 환자분들도 저 혼자 식이요법으로 체중 감량을 많이 하고 혈당을 떨어뜨렸는데 몸이 좋아지는 게 없어요. 기운이 안 나요.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라고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이 조절 잘못하신 거예요. 그분들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건 바로 근육량 손실을 모르고 혈당만 낮춰놓고
않고 내 혈당이 잘 유지되니까 나는 건강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게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식이 조절을 할 때는 내 몸의 체성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인바디라고 얘기하죠. 체성분 측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집 안에 두시는 경우들은 간혹 있으시지만 비싸다 보니까 기계가, 여러분들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요즘 뭐 내과에 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만 공짜로 하실 수 있는 데도 많습니다. 보건소 가시면 공짜로 하실 수 있고, 또 근처에 운동기구가 많이 있는 곳, 그런 곳에 가셔서도 체성분을 측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 아니면 보건소를 이용하셔서 내 체성분이 지금 현재 얼만데 이 상태에서 식이요법을 시작해서 내 혈당을 낮추고 일주일마다 측정을 하면서 내가 근육이 빠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방이 잘 빠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 결과 근육이 빠지고 있다면 잘못된 것, 지방만 잘 빠지고 있으면 그건 좋은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내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음식들을 찾아보고 그 음식을 드시면서 내 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하고 가셔야 실패 없는 혈당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고요. 이제 본론을 좀 말씀드리면요. 당뇨 환자분들이 공복 혈당 낮출 수 있는,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 어떤 게 있을까요? 식전에 드실 만한 것 추천드리면 뭐니 해도 채소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먼저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식이섬유를 드시는 유리한 점 어떤 것이 있냐면, 공복 상태에서는요, 내 장은 스폰지와도 같은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공복 상태가 4시간이 보통 낮 시간 동안의 공복 상태라고 하면, 밤 사이 아침 공복 시간은 굉장히 길죠. 보통은 8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 8시간 상태의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요, 내 장은 어떻게 얘기하면 바짝 마른 논과도 같아요. 예, 물이 들어오면 다 흡수해버리는 그런 논바닥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는 음식이 탄수화물 종류라면 내 장은 그 탄수화물을 빠른 시간 안에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 혈당은 급속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내 장을 좀 코팅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코팅제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내 몸에서 분해되지 않는 그러한 성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소를 식전에 먹어야 할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그 이유들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다면 식이섬유는 채소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이섬유가 더 유리할까라고 보면, 아침 공복 상태에서 드시기 좋은 식이섬유는 부드러운 채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식이섬유 채소는 데친 채소들을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제일 흔하고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채소는 양배추찜이죠.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리고 고소하기도 하고 달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배추찜을 아침 공복에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드셔보시면 아침에 양배추찜을 먼저 드시고 혈당을 재는 것과 드시지 않고 식사를 바로 시작하시고 혈당을 잰 건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걸 누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배추찜을 한번 먹을 때 분량 정도를 보면 이거 몇 장 정도 먹어야 돼? 라고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자기 손바닥 크기만한 이런 넓적한 크기로 한 10장 정도 드시면 돼요. 근데 이 양배추찜만 드실 때는 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된장 정도 찍어 드시는 거 괜찮고요. 고추장은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장에 찍어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드시는 방법으로 또 한 끼 요리처럼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양배추찜을 만드는 법,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법을 좀 소개해드리면, 양배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요즘은 전자레인지에 쓸 수 있는 냄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냄비들을 사용하는데요. 거기에 양배추를 넣고 3분 정도만 돌리면 양배추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 양배추를 꺼내 와서 접시에 담으시고 그 위에 올리브유를 뿌려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약간씩 뿌려주세요.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후추를 넣으셔도 좋고요. 저는 후추 없이도 맛있고 넣어도 맛있고 그래요. 그 상태에서 삶은 콩이 있잖아요. 병아리 콩 같은 것들도 아주 좋습니다. 콩을 좀 곁들여서 드시게 되면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실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한 식사가 될 수 있거든요. 아침 공복에 나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양배추찜은 식전에 드시는 채소다라고 하면 10장 정도 그냥 드시고, 나는 그냥 단백질과 채소로 한 끼 식사를 간단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양배추 올리브유로 조리된 양배추찜을 콩과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배추찜을 먹기도 했고요. 평상시에 아침 공복에 제가 권해드리는 부드러운 채소잖아요. 점심 공복, 저녁 공복에는 따로 양배추를 잘게 채 썰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점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채소를 먼저 먹고 식사를 했는데요. 왜 점심에 외식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외식 나가기 전에 양배추 샐러드, 저는 샐러드라고 보는데 양배추 샐러드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면 식전에 채소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방법 써보시고요. 소스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저는 마요네즈도 찍어서 먹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양배추 마요네즈 이렇게 묻혀서 비벼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던 음식이거든요. 당뇨 생기기 전에도 좋아했는데 당뇨 이후에도 먹을 수 있었던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혈당을 착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콩을 많이 먹는데요. 특별히 추천해 주시는 콩이 있을까요? 제가 식단을 구성하는 원칙 중에 하나 단백질 말씀드렸는데, 단백질은 살코기 플러스 식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 플러스 식물성 단백질을 두 가지를 같이 드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식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들, 콩과 두부에는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단백질인 콩과 두부는 해독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 갖고 있는 독소들을 해독할 수 있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항상 같이 드시길 권해드리는데, 두부는 여러 가지 조리법 알고 있고 두부는 한 종류지 않습니까? 근데 콩은 여러 종류란 말이죠. 어떤 콩이 좋을까? 콩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콩은 우선 검은 콩이 있죠. 검은 콩은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콩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병아리 콩 있잖아요. 병아리 콩은 단백질 성분이 많지만 조금은 적어요. 검은 콩보다는. 그 얘기는 탄수화물류가 약간 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두 콩을 삶아서 갈아보면 그 특징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그 검은 콩을 갈아서 먹어보면 단맛이 좀 덜합니다. 근데 병아리 콩은요, 갈아서 먹어보면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이 병아리 콩을 갈아가지고 올리브 소스 그리고 마늘 같은 거 넣고 이렇게 전병 같은 것에다가 발라서 찍어 먹거나 해서 먹는 음식이 있거든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이라고 알려진 메뉴인데, 후머스라고 부르는 요리가 바로 이 병아리 콩을 갈아서 만든 소스에 찍어 먹는 요리예요. 그래서 그만큼 갈아서 소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콩 종류들은 탄수화물 함량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밀가루나 쌀처럼 전체가 탄수화물 위주인 그러한 곡식과는 전혀 다르게 단백질 함량이 충분히 있으니까, 콩 종류는 단백질 함량이 조금 적다 해도 모든 콩 종류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곡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병아리 콩이 좀 생소하시다고 하면 단백질 함량이 조금 낮지만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콩 종류의 대표적인 건 녹두가 있습니다. 녹두하고 병아리 콩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병아리 콩으로 후머스도 만들어 보고, 병아리 콩을 갈아서 소스도 만들어 보고, 녹두를 갈아서 소스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제 입맛에는 녹두로 만든 후머스가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녹두 한번 갈아서 소스처럼 만들어서 채소에 찍어 먹거나, 아니면 여러분 가끔 드시고 싶은 뭐 빵이 있을 때 호밀빵 정도 구입하셔서 거기에 이렇게 발라서 드시는 용도로 녹두 소스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국인들이 실수하는 잘못된 식습관은 무엇인가요? 서양인들은 바삭한 흰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이제 주스를 먹고 시리얼을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요즘에 우리도 그렇게 많이 먹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먹었던
어떤 것들이 좋은 것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쁜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또 탄수화물류를 많이 갈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흰 죽을 먹는 것들, 아침에 미숫가루를 먹고 누룽지를 먹는 것들이 몸에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도 편하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먹는 식습관 정말 안 좋습니다. 특히 죽이나 미숫가루, 누룽지 같은 것들을 먹을 때 반찬을 거의 안 먹고 그냥 그것만 먹고 나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뭐 솔직히 말하면 야채죽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것만 후루룩 먹고 나가고, 미숫가루도 후루룩. 그다음에 누룽지는 뭐 간단한 야채 같은 거나 이런 뭐 반찬 몇 가지 먹고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든 이 음식들, 미숫가루나 죽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혈당 수준을 빨리 올려요. 위장관계 수술을 하신 분들 병원에서 보면요. 위장이 회복이 안 됐으니까 처음에는 금식을 하다가 처음에는 미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죽을 주고요. 그다음에 바로 씹을 수 있고 하시게 되고 소화관이 돌아오면 바로 고형식, 그러니까 바로 먹는 음식, 그 쌀밥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처럼 위장관계가 혈당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장관계가 회복하는 거하고 똑같이 가장 우리 몸에 빨리, 우리 몸이 안 좋을 때 먹는 거예요. 죽이나 미숫가루, 누룽지는. 그럴 때 먹는 건 상관없는데 정상인데 그걸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누룽지를 일부러 만들어서 쟁여놨다가 아침에 그걸 끓여서 다시 먹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본인은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병원에 와서 혈당을 재보면 200까지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먹는 죽이나 누룽지, 미숫가루도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우리 할머니는 누룽지 먹고 죽 먹고 100세까지 사셨는데 무슨 말이냐. 물론 그런 분들이 아주 극히 드물게 있을 수 있죠. 하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와서 엄청나게 탄수화물이 많아진 이 현대에서는요, 이렇게 먹는 것들이 우리 몸에 악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혈당 스파이크로 많이 작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요, 주스라든지 그리고 수프 있죠. 수프도 보면은 뭐 서양에서 들어온 거지만 여기 대부분 탄수화물이거든요. 탄수화물에다가 여러 가지 넣어서 이제 그냥 끓여서 간단하게 먹고 나가잖아요. 혈당 스파이크 엄청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갈아낸 과일들, 갈아낸 과일의 즙 같은 것들 먹는 거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침에 먹고 나가는 것 중에 죽이나 누룽지, 그다음에 아주 신선한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고 즙으로 만들어서 먹고 나가는 것들, 또 건강하다고 나온 스프들, 뭐 오트밀 같은 것도 통오트밀은 좋은 거지만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그냥 후루룩 타먹고 나가는 것들은 정말 안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요. 아침 식사에서 꼭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제일 먼저 이제 미지근한 물을 좀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은 안 좋으니까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우리 밤새 약간의 탈수가 있던 것들도 교정이 되지고요. 또 포만감을 일정으로 줘서 아침에 과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형식을 드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고형식은요,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유동식의 반대말이에요. 유동식은 씹지 않고 후루룩 넘기는, 목 넘김이 쉬운 음식을 말하는 거고요. 고형식은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에요. 그럼 뭐 결국 뭐 현미밥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통밀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씹어서 드시는 음식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미숫가루, 죽, 그리고 과일 주스, 즙, 그리고 스프, 이런 것들은 거의 씹지 않고 후루룩 넘기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위장관계를 통과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아침 8시에 이런 것들을 먹고 나갔는데 10시 정도만 되면 배가 고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서 또 빵을 집어먹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고형식,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계란이 좋고요. 그다음에 뭐 그릭 요거트도 좋고 콩류도 좋고 이렇게 해서 씹어 먹는 음식이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저작근을 이용해서 씹는 만족감 때문에 포만감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위장관계에서 천천히 흡수가 돼서 우리 몸에 포만감을 주면서 하루를 정상적으로 아주 활기차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저작근을 이용해서 씹는 것들이 만족감을 주면서 이제 식욕중 취해 가지고 나 잘 먹었다라는 포만감을, 행복감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요, 뇌를 깨워줘요. 그래서 턱을 움직여야 뇌를 깨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라든지 수험생한테도 꼭 씹어서 드시는 음식이 좋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유동식 말고 고형식을 먹자. 이게 두 번째 원칙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요, 단백질이에요. 자, 아침에
계란을 비롯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 때까지도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의 양이 줄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다. 당뇨에도 도움이 되었다.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단백질 섭취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침에 중요한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과 야채입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야채를 아침에 풍부하게 챙겨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백질은요, 뭐 계란이라든지 낫또라든지 뭐 그릭 요거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드시고요. 또 채소도 풍부하게 나물이라든지 양배추 그리고 야채 샐러드 같은 것들을 많이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단백질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시간이 되신다면 식사 순서도 좀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자, 식사 순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제일 처음에 탄수화물을 먹은 사람과 제일 처음에 야채를 먹은 사람의 혈당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나중에 야채를 먹거나 단백질을 먹은 사람들은 혈당 수준이 계속 올라갔는데, 처음에 야채를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었더니 혈당 수준이 천천히 올라가다라는 연구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제 몸의 혈당 측정기를 차고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요렇게 그 순서만 바꿔도 혈당 수준이 10에서 20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렇게 시간이 된다면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실 때 탄수화물이 있다고 먼저 막 먹지 마시고 처음에는 야채,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꼭 드셔라. 뭐 이런 순서가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좀 이렇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만 생각하세요.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빵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제일 마지막에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순서를 잘 지켜주시는 것만 해도 혈당 수준도 조절이 잘 되고 다이어트 잘 되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를 위한 단백질 음식은 무엇인가요? 단백질 그러면은 고기 막 이것만 생각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도요, 여러 가지 단백질이 많이 있어요. 저는 아침에 최고로 추천드리는 단백질이 계란입니다. 계란은요, 구하기도 쉽고 요리하기도 쉽고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고 먹으면 속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계란으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 중요한데, 아침에 계란은 삶은 계란을 제일 많이 추천드립니다. 전날 삶아놨다 냉장고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삶은 계란을 바로 아침에 삶아서 먹어도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아침에 계란을 바로 삶을 수 있는 이제 조그만 기계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아침에 계란을 삶아서 드시는 거 상당히 좋고요. 포만감도 좋고요. 단백질을 엄청나게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계란 상당히 좋고요. 두 번째는 콩류예요. 콩은 우리 민족과 아주 오랜 전통을 갖고서 같이 지내온 녀석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몸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콩 알레르기만 없다면 콩은 정말 얼마든지 먹어도 돼요. 그래서 콩은요, 또 여러 가지 요리를 먹을 수가 있죠. 대두 자체를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낫또라든지 그다음에 비지라든지, 그리고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도 있죠. 두부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포만감도 아주 높고 식물성 단백질을 아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성분이 될 수가 있어요. 콩에도 당 성분이 아주 약간 들어있긴 한데 이 당 성분은요, 제대로만 만든다면 아주 극도로 적게 만들 수 있고요. 또 저항성 전분이라 그래서 콩에 들어있는 전분들은 좋은 전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가당 두유 같은 것도 잘만 고르시면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 5g 이하짜리 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위주로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무가당 그릭 요거트도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어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요, 이제 그리스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 먹던 요거트인데 이것이 이제 유청을 분리를 하고 끓여서 여기다 유산균을 투입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주 꾸덕꾸덕한 단백질, 유단백을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요, 그냥 먹어도 좋고요. 아침에 또 위장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이제 토핑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샐러드에다가 토핑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견과류에 넣어서 또 같이 먹을 수도 있죠. 뭐 사과 같은 데 찍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릭 요거트도 좋은 유단백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식물성 중에서는 또 아몬드라든지 시금치라든지 버섯 같은 것도 좋은 단백질의 원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식물성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 실제 혈당 조절의 효과는 어떠한가요? 제가 이제 혈당 측정기를 몸에 차고서 많은 실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혈당이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돼요. 그래서 포만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계속 아침부터 10시, 11시 정도까지 포만감은 아주 유지가 잘 되는데 혈당 조절도 아주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식사하시는 거는 다이어트에 제가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도 아주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사는 혈당과 다이어트 모두 다 도움이 되는 식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로 아몬드와 땅콩버터의 효과는 어떠한가요? 땅콩버터가 상당히 좋은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땅콩버터에 대한 논란들도 상당히 많긴 하지만 저는 땅콩버터가 상당히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땅콩버터는요, 아주 포만감을 많이 줄 수 있고요. 또 불포화 지방도 상당히 많아요. 또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콩버터를 추천드린 이유는요, 맛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 또 당뇨병 환자가 식단을 꾸릴 때 맛없는 음식 맨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다이어트 음식이라고요? 하면서 이제 땅콩버터를 찾는 것이죠. 땅콩버터는요, 하루에 2스푼만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2스푼에서 못 그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맛있어서.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몸에 해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땅콩버터를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는 이제 땅콩버터 말고 이제 아몬드버터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아몬드버터 먹어봤는데 아몬드버터 괜찮아요. 아몬드버터도 맛도 괜찮고요. 아몬드버터의 장점은요, 맛도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더 많아요. 땅콩버터가 단백질이 더 많다 그러면, 물론 불포화 지방산도 있지만, 이 아몬드버터는 단백질도 많지만, 이 불포화 지방산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좀 있는데, 아몬드버터도 잘만 만들어진다면, 무첨과 무가당 아몬드버터를 잘 고르셔서 만든다면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아몬드버터는 땅콩버터보다 약간 비쌉니다. 그래서 땅콩버터가 손에 더 쥐기가 더 쉽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땅콩버터 얘기할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요, 땅콩버터는 오메가6가 많아서 몸에 안 좋다, 절대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 요즘에 어그로를 끌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땅콩버터에는 오메가6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을 얘기할 때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오메가6는요,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오메가6를 비율만 잘 맞추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메가6는요, 오메가3와 잘 맞춰서 드시는 게 중요한 거지, 오메가6를 먹었더니 나쁘다, 이거 아니거든요. 오메가6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콩버터 하루에 2스푼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 드시면 오메가6가 너무 많아져서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오메가6가 들어있는 이 땅콩버터는 몸에 나쁜 게 아니라 오메가6가 들어있는 땅콩버터를 2스푼만 먹으면 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탕보다 더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 환자라면 설탕 안 좋다라고 하셔서 설탕 들어간 음식들 다 피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탕보다 더 치명적인 음식이 있다고 하면 드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드시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건강한 분들이라도 여긴 설탕이 많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의외의 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구마입니다. 무슨 소리냐,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내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봤더니 고구마와 닭가슴살만 먹고 다이어트 하고 있더라. 근데 고구마 먹으면 설탕보다 더 많이 혈당이 오른다는 이런 말이 맞는 말이냐, 웬 말이냐 라고 의아하실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고구마 드시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고요, 조리 방법에 따라서도 혈당을 올리고 내는 그러한 효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고구마 이렇게 드시면 설탕보다 나쁩니다. 어떻게 드시는 방법이냐면 군고구마 드시는 방법입니다. 군고구마로 드시면 설탕보다 더 치솟는 혈당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고구마가 좋다는 거 맞습니다. 식이섬유가 감초보다 많이 들어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군고구마로 드시는 경우에는요, 고구마가 갖고 있는 전분이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몸 안으로 흡수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순간적으로 치솟게 되거든요. 그래서 군고구마는 저는 당뇨 환자분들은 절대 드셔서는 안 될 음식으로 설명드립니다. 설탕만큼이나 위험한 음식 1위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군고구마 특히 조심하시고요. 난 고구마 많이 사뒀는데 그럼 고구마 어떻게 하란 말이야? 물론 군고구마로 만들어 드시지 마시고 찐고구마로 드시는 방법이 두 번째 좋은 방법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고구마 드시는 방법입니다.
고구마는 생으로 이렇게 깎아서 드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구마는 생으로 드시는 게 훨씬 혈당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좋은 섭취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 궁금하십니까? 감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감자는 정말 혈당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나 감자에 소금이 같이 첨가되어 있다고 하면 혈당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조리된 감자라고 하면 더 올라갑니다. 특히 감자칩 많이 올라갑니다. 감자칩은 생으로 감자를 찐 감자가 요만큼 있고요. 감자칩이 같은 중량으로 있다고 쳐봐요. 그럼 생으로 찐 감자를 먹은 정도와 감자칩을 먹었을 때 어느 게 혈당을 더 많이 올릴까요? 감자칩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감자칩 자체가 조미가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자칩은 조리 과정 중에서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생 감자를 쪄서 수분이 많이 있는 감자의 중량과는 당연히 이쪽이 밀도가 높거든요. 과자 쪽이. 그래서 같은 중량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감자칩이 훨씬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분 함량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중량이 같은 감자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쪄놓고 하나는 막 슬라이스 쳐서 이걸 튀겨가지고 조리를 해서 감자칩을 만들었다 말이죠. 그럼 여기는 부피가 좀 줄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갈까요? 그래도 감자칩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조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탕이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분해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거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인데 왜 예전에 한때 유명했습니다. 션리라고 했습니다. 예, 머리 하나도 없으신 까무잡잡하신 그분, 체격 좋으신 그분이 다이어트를 지도할 때 하시는 방법인데요. 바로 김치 못 먹게 합니다. 왜 김치 못 먹게 하지? 종교적인 신념이가 아닙니다. 짜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금 못 먹게 합니다. 그 이유는 혈당과 소금의 관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예를 갖고 온 건데요. 포도당이 우리 몸 안에서 한 분자가 흡수되려면 소금 한 분자가 꼭 있어야 돼요. 나트륨이 있어야만 장벽에서 포도당이 흡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소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포도당은 다 장에서 흡수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소금이 없는 상태에서 포도당만 있는 경우는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소금 먹지 말아야 된다, 김치 같은 거 짠 음식들은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같은 원리거든요. 이 원리로 혈당을 올리는 포도당 흡수를 늦추기 위해서는 소금 성분들이 좀 적어야 한다. 소금을 적게 드셔야만 혈당을 느리게 올릴 수가 있다. 그렇다면 무염식을 하라? 그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없으면요, 식단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건강식단은 맛이 없다는 편견이 있으시잖아요. 편견만이 아니시기도 하죠. 직접 먹어보니까 내가 먹어보니 못 먹겠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소금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채소 가지고 실험할 때였어요. 양배추 제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양배추를 한 통, 이만한 한 통, 너무 크고 작은 한 통을 가지고 내가 이 양배추를 하나를 다 먹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먹다가 다 못 먹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불가능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한 통을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먹었냐면, 이 양배추를요, 간장에 찍어 먹었어요. 간장에 찍어 먹었더니 이 한 통을 다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소금의 힘을 알았습니다. 소금만 있으면요, 여러분, 맛없는 음식들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라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소금은 적정량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니, 완전히 무염식을 하시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그쵸. 같은 의미로 보자면 당뇨에 좋은 과일이 존재할까요? 당뇨에 좋은 채소 존재할까요? 좀 더 들어가서 당뇨에 좋다는 채소 많이 먹어도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당뇨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많이 먹으면 뭐든지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뭐 별걸 다 저는 제 몸으로 실험을 했으니까 혈당 많이 올라가는 채소가 있어요. 많이 먹었을 때 대표적인 채소 당근입니다. 당근요, 당연히 쪄서 먹은 당근은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요, 생으로 당근을 많이 먹어도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간다는 그 기준이 많이 먹었을 때 그 기준은 아니고요, 채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채소들이 보통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보다 한 2배 정도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채소도 과식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과일을 과식하면 괜찮은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없고요. 우선 과일은 기본적으로 저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반론을 제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 상에서 보면 당뇨 환자분들 무슨 말이세요? 과일 꼭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주시는 과일의 종류 그리고 과일의 양을 눈여겨서 보셔야 된다는 게 그분 유튜브를 보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 기준 외에 그냥 과일이 좋다라고 알고 계시다면 막연히 알고 계신 그 지식은 버리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과일은 도움보다는 해가 더 많은 과일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일 중에도 GI 지수라는 거가 있죠. 그래서 혈당을 올리는 속도별로 이렇게 순위를 쭉 매겨 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과일들을 외워 놓거든요. 어떻게 외우냐면 제가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데요.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외우는 이 과일들을 그냥 외워두고 계시는 게 실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과일은요. 파, 수바, 포복, 사키, 귤배, 오, 토, 딸. 좀 많죠. 그냥 한번 보시고 이렇게 외우는 전문가도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들이 GI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게 GI 지수가 낮아서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여기 있는 과일들을 권해드리거든요. 이 뒤에 있는 맨 뒤에 있는 게 딸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마토와 딸기 정도는 권해드리는데 이 메뉴에 있는 파수바는 절대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과일입니다. 이 파인애플, 수박, 바나나 중에 가장 흔히 여러분 곁에 존재하는 과일이 바나나죠. 바나나는 보통 아이들 키우는 집에는 항상 이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배고플 때 하나씩 까서 먹게 하기도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아이들 먹는 바나나까지 뺏지는 마시고요. 당뇨가 걱정되시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바나나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수박, 바나나는 절대 드시지 말 과일, 그리고 토마토, 딸기 정도는 적정량 드셔도 괜찮은 과일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 가운데 있는 과일들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과일들은 이게 사람마다 특이하게 다르게 혈당을 올리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저희 환자분들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고. 그래서 과일 테스트라는 걸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권해드립니다. 내가 과일을 직접 먹어보고 그 과일이 얼마나 내 혈당을 올리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내 몸에 맞는 과일 그리고 내 몸에 맞지 않는 과일을 분류하시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꼭 이런 작업을 하셔서 모든 과일 아니면 누가 좋다고 하니까 이 과일 먹고 혈당이 많이 떨어졌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과일은 의심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고 싶다면 그 과일을 드시고 테스트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요법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렇다면 내가 혈당을 얼마나 올리면 이 과일이 나에게 나쁜 과일이냐 그 기준이 필요하겠죠. 과일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 식후 혈당이 얼마가 나온다라고 딱 알고 있는 그 식사가 먼저 필요해요. 보통은 아침 식사는 항상 비슷하게 드시니까 아침 식후에 내 혈당이 얼마 나오는지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침 식사와 함께 그 과일을 드십니다. 드시는 과일의 양은 80g이에요. 80g은 눈대중으로 하려면 보통 크기의 사과 4분의 1쪽 에서 도려내고 난 그 정도가 80g 정도는 되거든요. 그 정도를 식사 때 같이 드시는 거예요, 과일을. 딸기라면 그 정도에 해당하는 양만큼을 취하면 되겠죠. 드시고 나서 식후 혈당이 내가 평상시 식후 혈당이 한 130 정도 나오는데 사과를 같이 먹었더니 한 160 나왔네? 그러면 한 30 올라갔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은 양호한 과일입니다. 그런데 먹었더니 식후 혈당이 180이 넘어가더라. 어떤 건 200이 넘어가네. 그러면 그 과일은 저랑 맞지 않는 과일이죠. 과일 80g 같이 먹었는데 혈당이 50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과일은 내 몸에 맞지 않는 피해야 될 과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이하로 나오는 과일은 이 과일은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양입니다. 80g을 드셔서 그 정도 올라갔잖아요. 30 정도. 그러면 그거 두 조각 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보다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과일의 양은 80g은 넘지 않습니다. 1회에 꼭 참고하셔서 좋다는 과일 혹시 추천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신동지는 80g만 먹으라던데 이 생각 꼭 하셔서 80g 드시고 테스트하시고 혈당 얼마 나오는지 보고 그 과일을 내 리스트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명하게 내 몸에 맞는 과일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 드셨던 음식이나 음료가 있다면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당뇨 앓고 나서 음식이 정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제 식단을 조정을 해서 정해서 섭취하기 시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들 세세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어떤 원칙을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음식을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첫 번째, 단백질이 풍부해야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야 된다. 그리고 당뇨 환자에게 취약한 면역력이 증진될 수 있는 음식이 포함되어야겠다. 이 세 가지 조건이었거든요. 당연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뭐겠습니까? 채소죠. 뭐니 해도 채소를 많이 챙겨 먹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백질 음식인데요. 살코기 위주로 고기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살코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안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닭고기, 닭가슴살 같은 것도 있고 생선도 있잖아요. 이 여러 종류의 음식들, 이런 단백질 음식들 중에 이런 고기류만 있는 게 아니죠. 두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같이 포함해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력을 어떻게 해서든 확보를 해야겠다. 당뇨가 있게 되면, 혈당이 높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혈액순환들이 저해가 되면서 제일 많이 겪게 되는 합병증은 가장 간단하게 염증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염증 세포와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아군인 면역 세포들이 충분히 내 몸 안에 있어야 이 염증들을 빠르게 없앨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음식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음식들은 여러분 많이 알고 계세요. 우선 장이 튼튼해야죠. 장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은 면역력을 기르는데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들 드시는 유산균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음식으로 선정하여서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식단에 이 발효식품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게 됐고요. 또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이해가 되실 음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버섯입니다. 그래서 버섯과 발효 음식은 제 식단에 꼭 들어가야 했고, 또 살코기 그리고 각종 채소들이 제 식단을 구성하는 제 1원칙의 음식들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공복 시 혈당을 낮추기 위해 식전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이나 음료가 있을까요? 당뇨 환자분들께서는 어쨌든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음식들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음식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무조건 혈당이 떨어지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면 당연하지, 내가 저혈당이 올 정도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건 내 몸에 안 좋은 건 알아 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럼 저혈당에 대한 증상들도 아시죠? 눈앞이 아찔하면서 식은땀 나고 기운이 쏙 빠지고 어질어질한 그런 느낌이 오지 않더라도 내 몸에 근육량과 지방량이 너무 많이 빠질 정도의 혈당을 유지할 정도로 저혈당이 되는 건, 낮은 혈당이 되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찾아오시는 환자분들도 저 혼자 식이요법으로 체중 감량을 많이 하고 혈당을 떨어뜨렸는데 몸이 좋아지는 게 없어요. 기운이 안 나요.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라고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이 조절 잘못하신 거예요. 그분들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건 바로 근육량 손실을 모르고 혈당만 낮춰놓고 내 혈당이 잘 유지되니까 나는 건강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게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식이 조절을 할 때는 내 몸의 체성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인바디라고 얘기하죠. 체성분 측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집 안에 두시는 경우들은 간혹 있으시지만 비싸다 보니까 기계가, 여러분들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요즘 뭐 내과에 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만 공짜로
공짜로 하실 수 있는 데도 많습니다. 보건소 가시면 공짜로 하실 수 있고, 또 근처에 운동기구가 많이 있는 곳, 그런 곳에 가셔서도 체성분을 측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 아니면 보건소를 이용하셔서 내 체성분이 지금 현재 얼만데 이 상태에서 식이요법을 시작해서 내 혈당을 낮추고 일주일마다 측정을 하면서 내가 근육이 빠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방이 잘 빠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 결과 근육이 빠지고 있다면 잘못된 것, 지방만 잘 빠지고 있으면 그건 좋은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내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음식들을 찾아보고 그 음식을 드시면서 내 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하고 가셔야 실패 없는 혈당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고요. 이제 본론을 좀 말씀드리면요. 당뇨 환자분들이 공복 혈당 낮출 수 있는,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 어떤 게 있을까요? 식전에 드실 만한 것 추천드리면 뭐니 해도 채소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먼저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식이섬유를 드시는 유리한 점 어떤 것이 있냐면, 공복 상태에서는요, 내 장은 스폰지와도 같은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공복 상태가 4시간이 보통 낮 시간 동안의 공복 상태라고 하면, 밤 사이 아침 공복 시간은 굉장히 길죠. 보통은 8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 8시간 상태의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요, 내 장은 어떻게 얘기하면 바짝 마른 논과도 같아요. 예, 물이 들어오면 다 흡수해버리는 그런 논바닥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는 음식이 탄수화물 종류라면 내 장은 그 탄수화물을 빠른 시간 안에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 혈당은 급속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내 장을 좀 코팅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코팅제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내 몸에서 분해되지 않는 그러한 성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소를 식전에 먹어야 할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그 이유들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다면 식이섬유는 채소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이섬유가 더 유리할까라고 보면, 아침 공복 상태에서 드시기 좋은 식이섬유는 부드러운 채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식이섬유 채소는 데친 채소들을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제일 흔하고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채소는 양배추찜이죠.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리고 고소하기도 하고 달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배추찜을 아침 공복에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드셔보시면 아침에 양배추찜을 먼저 드시고 혈당을 재는 것과 드시지 않고 식사를 바로 시작하시고 혈당을 잰 건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걸 누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배추찜을 한번 먹을 때 분량 정도를 보면 이거 몇 장 정도 먹어야 돼? 라고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자기 손바닥 크기만한 이런 넓적한 크기로 한 10장 정도 드시면 돼요. 근데 이 양배추찜만 드실 때는 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된장 정도 찍어 드시는 거 괜찮고요. 고추장은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장에 찍어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드시는 방법으로 또 한 끼 요리처럼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양배추찜을 만드는 법,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법을 좀 소개해드리면, 양배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요즘은 전자레인지에 쓸 수 있는 냄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냄비들을 사용하는데요. 거기에 양배추를 넣고 3분 정도만 돌리면 양배추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 양배추를 꺼내 와서 접시에 담으시고 그 위에 올리브유를 뿌려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약간씩 뿌려주세요.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후추를 넣으셔도 좋고요. 저는 후추 없이도 맛있고 넣어도 맛있고 그래요. 그 상태에서 삶은 콩이 있잖아요. 병아리 콩 같은 것들도 아주 좋습니다. 콩을 좀 곁들여서 드시게 되면 간단하게 육끼니를 해결하실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한 식사가 될 수 있거든요. 아침 공복에 나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양배추찜은 식전에 드시는 채소다라고 하면 10장 정도 그냥 드시고, 나는 그냥 단백질과 채소로 한 끼 식사를 간단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양배추 올리브유로 조리된 양배추찜을 콩과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배추
양배추찜을 먹기도 했고요. 평상시에 아침 공복에 제가 권해드리는 부드러운 채소잖아요. 점심 공복, 저녁 공복에는 따로 양배추를 잘게 채 썰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점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채소를 먼저 먹고 식사를 했는데요. 왜 점심에 외식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외식 나가기 전에 양배추 샐러드, 저는 샐러드라고 보는데 양배추 샐러드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면 식전에 채소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방법 써보시고요. 소스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저는 마요네즈도 찍어서 먹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양배추 마요네즈 이렇게 묻혀서 비벼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던 음식이거든요. 당뇨 생기기 전에도 좋아했는데 당뇨 이후에도 먹을 수 있었던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혈당을 착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콩을 많이 먹는데요. 특별히 추천해 주시는 콩이 있을까요? 제가 식단을 구성하는 원칙 중에 하나 단백질 말씀드렸는데, 단백질은 살코기 플러스 식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 플러스 식물성 단백질을 두 가지를 같이 드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식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들, 콩과 두부에는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단백질인 콩과 두부는 해독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 갖고 있는 독소들을 해독할 수 있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항상 같이 드시길 권해드리는데, 두부는 여러 가지 조리법 알고 있고 두부는 한 종류지 않습니까? 근데 콩은 여러 종류란 말이죠. 어떤 콩이 좋을까? 콩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콩은 우선 검은 콩이 있죠. 검은 콩은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콩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병아리 콩 있잖아요. 병아리 콩은 단백질 성분이 많지만 조금은 적어요. 검은 콩보다는. 그 얘기는 탄수화물류가 약간 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두 콩을 삶아서 갈아보면 그 특징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그 검은 콩을 갈아서 먹어보면 단맛이 좀 덜합니다. 근데 병아리 콩은요, 갈아서 먹어보면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이 병아리 콩을 갈아가지고 올리브 소스 그리고 마늘 같은 거 넣고 이렇게 전병 같은 것에다가 발라서 찍어 먹거나 해서 먹는 음식이 있거든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이라고 알려진 메뉴인데, 후머스라고 부르는 요리가 바로 이 병아리 콩을 갈아서 만든 소스에 찍어 먹는 요리예요. 그래서 그만큼 갈아서 소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콩 종류들은 탄수화물 함량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밀가루나 쌀처럼 전체가 탄수화물 위주인 그러한 곡식과는 전혀 다르게 단백질 함량이 충분히 있으니까, 콩 종류는 단백질 함량이 조금 적다 해도 모든 콩 종류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곡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병아리 콩이 좀 생소하시다고 하면 단백질 함량이 조금 낮지만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콩 종류의 대표적인 건 녹두가 있습니다. 녹두하고 병아리 콩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병아리 콩으로 후머스도 만들어 보고, 병아리 콩을 갈아서 소스도 만들어 보고, 녹두를 갈아서 소스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제 입맛에는 녹두로 만든 후머스가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녹두 한번 갈아서 소스처럼 만들어서 채소에 찍어 먹거나, 아니면 여러분 가끔 드시고 싶은 뭐 빵이 있을 때 호밀빵 정도 구입하셔서 거기에 이렇게 발라서 드시는 용도로 녹두 소스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국인들이 실수하는 잘못된 식습관은 무엇인가요? 서양인들은 바삭한 흰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이제 주스를 먹고 시리얼을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요즘에 우리도 그렇게 많이 먹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먹었던 것들이 좋은 것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쁜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또 탄수화물류를 많이 갈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흰 죽을 먹는 것들, 아침에 미숫가루를 먹고 누룽지를 먹는 것들이 몸에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도 편하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먹는 식습관 정말 안 좋습니다.
특히 죽이나 미숫가루, 누룽지 같은 것들을 먹을 때 반찬을 거의 안 먹고 그냥 그것만 먹고 나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뭐 솔직히 말하면 야채죽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것만 후루룩 먹고 나가고 미숫가루도 후루룩. 그다음에 누룽지는 뭐 간단한 야채 같은 거나 이런 뭐 반찬 몇 가지 먹고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든 이 음식들, 미숫가루나 죽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혈당 수준을 빨리 올려요. 위장관계 수술을 하신 분들 병원에서 보면요. 위장이 회복이 안 됐으니까 처음에는 금식을 하다가 처음에는 미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죽을 주고요. 그다음에 바로 씹을 수 있고 하시게 되고 소화관이 돌아오면 바로 고형식, 그러니까 바로 먹는 음식, 그 쌀밥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처럼 위장관계가 혈당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장관계가 회복하는 거하고 똑같이 가장 우리 몸에 빨리, 우리 몸이 안 좋을 때 먹는 거예요. 죽이나 미숫가루, 누룽지는. 그럴 때 먹는 건 상관없는데 정상인데 그걸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누룽지를 일부러 만들어서 쟁여놨다가 아침에 그걸 끓여서 다시 먹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본인은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병원에 와서 혈당을 재보면 200까지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먹는 죽이나 누룽지, 미숫가루도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우리 할머니는 누룽지 먹고 죽 먹고 100세까지 사셨는데 무슨 말이냐." 물론 그런 분들이 아주 극히 드물게 있을 수 있죠. 하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와서 엄청나게 탄수화물이 많아진 이 현대에서는요. 이렇게 먹는 것들이 우리 몸에 악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혈당 스파이크로 많이 작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요. 주스라든지 그리고 수프 있죠. 수프도 보면은 뭐 서양에서 들어온 거지만 여기 대부분 탄수화물이거든요. 탄수화물에다가 여러 가지 넣어서 이제 그냥 끓여서 간단하게 먹고 나가잖아요. 혈당 스파이크 엄청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갈아낸 과일들, 갈아낸 과일의 즙 같은 것들 먹는 거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침에 먹고 나가는 것 중에 죽이나 누룽지, 그다음에 아주 신선한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고 즙으로 만들어서 먹고 나가는 것들, 또 건강하다고 나온 스프들, 뭐 오트밀 같은 것도 통오트밀은 좋은 거지만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후루룩 타먹고 나가는 것들은 정말 안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요. 아침 식사에서 꼭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제일 먼저 이제 미지근한 물을 좀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은 안 좋으니까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우리 밤새 약간의 탈수가 있던 것들도 교정이 되지고요. 또 포만감을 일정으로 줘서 아침에 과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형식을 드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고형식은요.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유동식의 반대말이에요. 유동식은 씹지 않고 후루룩 넘기는, 목 넘김이 쉬운 음식을 말하는 거고요. 고형식은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에요. 그럼 뭐 결국 뭐 현미밥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통밀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씹어서 드시는 음식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미숫가루, 죽, 그리고 과일 주스, 즙, 그리고 스프, 이런 것들은 거의 씹지 않고 후루룩 넘기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위장관계를 넘어 통과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아침 8시에 이런 것들을 먹고 나갔는데 10시 정도만 되면 배가 고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서 또 빵을 집어먹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고형식,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계란이 좋고요. 그다음에 뭐 그릭 요거트도 좋고 콩류도 좋고 이렇게 해서 씹어 먹는 음식이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저작근을 이용해서 씹는 만족감 때문에 포만감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위장관계에서 천천히 흡수가 돼서 우리 몸에 포만감을 주면서 하루를 정상적으로 아주 활기차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저작근을 이용해서 씹는 것들이 만족감을 주면서 이제 식욕 중추에 가가지고 나 잘 먹었다라는 포만감을, 행복감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요, 뇌를 깨워줘요. 그래서 턱을 움직여야 뇌를 깨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라든지 수험생한테도 꼭 씹어서 드시는 음식이 좋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유동식 말고 고형식을 먹자. 이게 두 번째 원칙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요, 단백질이에요. 아침에 계란을 비롯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 때까지도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의 양이 줄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다. 당뇨에도 도움이 되었다.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단백질 섭취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침에 중요한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과 야채입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야채를 아침에 풍부하게 챙겨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백질은요, 뭐 계란이라든지 낫또라든지 뭐 그릭 요거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드시고요. 또 채소도 풍부하게 나물이라든지 양배추 그리고 야채 샐러드 같은 것들을 많이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단백질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시간이 되신다면 식사 순서도 좀 지켜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식사 순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제일 처음에 탄수화물을 먹은 사람과 제일 처음에 야채를 먹은 사람의 혈당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나중에 야채를 먹거나 단백질을 먹은 사람들은 혈당 수준이 계속 올라갔는데 처음에 야채를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었더니 혈당 수준이 천천히 올라가다라는 연구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제 몸의 혈당 측정기를 차고서 많이 인제 연구를 해 봤는데 요렇게 그 순서만 바꿔도 혈당 수준이 10 에서 20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렇게 시간이 된다면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실 때 탄수화물이 있다고 먼저 막 먹지 마시고 처음에는 야채,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꼭 드셔라. 뭐 이런 순서가 막 뒤죽박죽 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만 생각하세요.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빵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제일 마지막에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요렇게 순서를 잘 지켜 주시는 것만 해도 혈당 수준도 조절이 잘 되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를 위한 단백질 음식은 무엇인가요? 단백질 그러면은 고기 막 이것만 생각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도요. 여러 가지 단백질이 많이 있어요. 저는 아침에 최고로 추천드리는 단백질이 계란입니다. 계란은요. 구하기도 쉽고 요리하기도 쉽고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고 먹으면 속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계란으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 중요한데 아침에 계란은 삶은 계란을 제일 많이 추천드립니다. 전날 삶아 놨다 냉장고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삶은 계란을 바로 아침에 삶아서 먹어도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아침에 계란을 바로 삶을 수 있는 인제 조그만 기계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아침에 계란을 삶아서 드시는 거 상당히 좋고요. 포만감도 좋고요. 단백질을 엄청나게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계란 상당히 좋고요. 두 번째는 콩류예요. 콩은 우리 민족과 아주 오랜 전통을 갖고서 같이 지내온 녀석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몸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콩 알레르기만 없다면 콩은 정말 얼마든지 먹어도 돼요. 그래서 콩은요. 또 여러 가지 요리로 먹을 수가 있죠. 대두 자체를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낫또라든지 그다음에 비지라든지 그리고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도 있죠. 두부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포만감도 아주 높고 식물성 단백질을 아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성분이 될 수가 있어요. 콩에도 당 성분이 아주 약간 들어있긴 한데 이 당 성분은요. 제대로만 만든다면 아주 극도로 적게 만들 수 있고요. 또 저항성 전분이라 그래서 콩에 들어있는 전분들은 좋은 전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가당 두유 같은 것도 잘만 고르시면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 5g 이하짜리 구할 수 있거든요. 요런 것들 위주로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무가당 그릭 요거트도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어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요. 인제 그리스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 먹던 요거트인데 이것이 인제 유청을 분리를 하고 끓여서 여기다 유산균을 투입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주 꾸덕꾸덕한 단백질, 유단백을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요. 그냥 먹어도 좋고요. 아침에 또 위장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이제 토핑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샐러드에다가 토핑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견과류에 넣어서 또 같이 먹을 수도 있죠. 뭐 사과 같은 데 찍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그릭 요거트도 좋은 유단백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식물성 중에서는 또 아몬드라든지 시금치라든지 버섯 같은 것도 좋은 단백질의 원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동식물성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 실제 혈당 조절의 효과는 어떠한가요? 제가 인제 혈당 측정기를 몸에 차고서 많은 실험을 해 봤는데 요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혈당이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돼요. 그래서 포만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계속 아침부터 10시, 11시 정도까지 포만감은 아주 유지가 잘 되는데 혈당 조절도 아주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식사하시는 거는 다이어트에 제가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도 아주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사는 혈당과 다이어트 모두 다 도움이 되는 식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로 아몬드와 땅콩버터의 효과는 어떠한가요?
땅콩버터가 상당히 좋은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땅콩버터에 대한 논란들도 상당히 많긴 하지만 저는 땅콩버터가 상당히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땅콩버터는요, 아주 포만감을 많이 줄 수 있고요. 또 불포화 지방도 상당히 많아요. 또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콩버터를 추천드린 이유는요, 맛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 또 당뇨병 환자 식단을 꾸릴 때 아우, 맛없는 음식 맨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다이어트 음식이라고요? 하면서 이제 땅콩버터를 찾는 것이죠. 땅콩버터는요, 하루에 2스푼만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2스푼에서 못 그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맛있어서.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몸에 해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땅콩버터를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는 이제 땅콩버터 말고 이제 아몬드버터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아몬드버터 먹어봤는데 아몬드버터 괜찮아요. 아몬드버터도 맛도 괜찮고요. 아몬드버터의 장점은요, 맛도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더 많아요. 땅콩버터가 단백질이 더 많다 그러면, 물론 불포화 지방산도 있지만, 이 아몬드버터는 단백질도 많지만 이 불포화 지방산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좀 있는데, 아몬드버터도 잘만 만들어진다면, 무첨과 무가당 아몬드버터를 잘 고르셔서 만든다면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아몬드버터는 땅콩버터보다 약간 비쌉니다. 그래서 땅콩버터가 손에 더 쥐기가 더 쉽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땅콩버터 얘기할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요, 땅콩버터는 오메가6가 많아서 몸에 안 좋다, 절대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 요즘에 어그로를 끌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땅콩버터에는 오메가6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을 얘기할 때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오메가6는요,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오메가6를 비율만 잘 맞추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메가6는요, 오메가3와 잘 맞춰서 드시는 게 중요한 거지, 오메가6를 먹었더니 나쁘다, 이거 아니거든요. 오메가6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콩버터는 하루에 2스푼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 드시면 오메가6가 너무 많아져서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오메가6가 들어있는 이 땅콩버터는 몸에 나쁜 게 아니라, 오메가6가 들어있는 땅콩버터를 2스푼만 먹으면 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탕보다 더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 환자라면 설탕 안 좋다라고 하셔서 설탕 들어간 음식들 다 피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탕보다 더 치명적인 음식이 있다고 하면 드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드시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건강한 분들이라도 여긴 설탕이 많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의외의 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구마입니다. 무슨 소리냐,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내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봤더니 고구마와 닭가슴살만 먹고 다이어트 하고 있더라. 근데 고구마 먹으면 설탕보다 더 많이 혈당이 오른다는 이런 말이 맞는 말이냐, 웬 말이냐 라고 의아하실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고구마 드시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고요, 조리 방법에 따라서도 혈당을 올리고 내는 그러한 효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고구마 이렇게 드시면 설탕보다 나쁩니다. 어떻게 드시는 방법이냐면 구운 고구마 드시는 방법입니다. 구운 고구마로 드시면 설탕보다 더 치솟는 혈당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고구마가 좋다는 거 맞습니다. 식이섬유가 감초보다 많이 들어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구운 고구마로 드시는 경우에는요, 고구마가 갖고 있는 전분이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몸 안으로 흡수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순간적으로 치솟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운 고구마는 저는 당뇨 환자분들은 절대 드셔서는 안 될 음식으로 설명드립니다. 설탕만큼이나 위험한 음식 1위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구운 고구마 특히 조심하시고요. 나 고구마 많이 사뒀는데 그럼 고구마 어떻게 하란 말이야? 물론 구운 고구마로 만들어 드시지 마시고 찐 고구마로 드시는 방법이 두 번째 좋은 방법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고구마 드시는 방법입니다. 고구마는 생으로 이렇게 깎아서 드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구마는 생으로 드시는 게 훨씬 혈당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좋은 섭취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 궁금하십니까? 감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감자는 정말 혈당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나 감자에 소금이 같이 첨가되어 있다고 하면 혈당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조리된 감자라고 하면 더 올라갑니다.
특히 감자칩 많이 올라갑니다. 감자칩은 생으로 감자를 찐 감자가 요만큼 있고요. 감자칩이 같은 중량으로 있다고 쳐봐요. 그럼 생으로 찐 감자를 먹은 정도와 감자칩을 먹었을 때 어느 게 혈당을 더 많이 올릴까요? 감자칩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감자칩 자체가 조미가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자칩은 조리 과정 중에서 수분이 날아갔기 때문에 생 감자를 쪄서 수분이 많이 있는 감자의 중량과는 당연히 이쪽이 밀도가 높거든요. 과자 쪽이. 그래서 같은 중량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감자칩이 훨씬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분 함량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중량이 같은 감자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쪄놓고 하나는 막 슬라이스 쳐서 이걸 튀겨가지고 조리를 해서 감자칩을 만들었다 말이죠. 그럼 여기는 부피가 좀 줄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갈까요? 그래도 감자칩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조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탕이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분해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거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인데 왜 예전에 한때 유명했습니다. 쇼니라고 했습니다. 예, 머리 하나도 없으신 까무잡잡하신 그분, 체격 좋으신 그분이 다이어트를 지도할 때 하시는 방법인데요. 바로 김치 못 먹게 합니다. 왜 김치 못 먹게 하지? 종교적인 신념이가 아닙니다. 짜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금 못 먹게 합니다. 그 이유는 혈당과 소금의 관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예를 갖고 온 건데요. 포도당이 우리 몸 안에서 한 분자가 흡수되려면 소금 한 분자가 꼭 있어야 돼요. 나트륨이 있어야만 장벽에서 포도당이 흡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소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포도당은 다 장에서 흡수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소금이 없는 상태에서 포도당만 있는 경우는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소금 먹지 말아야 된다, 김치 같은 거 짠 음식들은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같은 원리거든요. 이 원리로 혈당을 올리는 포도당 흡수를 늦추기 위해서는 소금 성분들이 좀 적어야 한다. 소금을 적게 드셔야만 혈당을 느리게 올릴 수가 있다. 그렇다면 무염식을 하라? 그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없으면요, 식단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건강식단은 맛이 없다는 편견이 있으시잖아요. 편견만이 아니시기도 하죠. 직접 먹어보니까 내가 먹어보니 못 먹겠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소금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채소를 가지고 실험할 때였어요. 양배추 제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양배추를 한 통, 이만한 한 통, 너무 크고 작은 한 통을 가지고 내가 이 양배추를 하나를 다 먹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먹다가 다 못 먹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불가능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한 통을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먹었냐면, 이 양배추를요, 간장에 찍어 먹었어요. 간장에 찍어 먹었더니 이 한 통을 다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소금의 힘을 알았습니다. 소금만 있으면요, 여러분, 맛없는 음식들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라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소금은 적정량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완전히 무염식을 하시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그쵸. 같은 의미로 보자면 당뇨에 좋은 과일이 존재할까요? 당뇨에 좋은 채소 존재할까요? 좀 더 들어가서 당뇨에 좋다는 채소 많이 먹어도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당뇨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많이 먹으면 뭐든지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뭐 별걸 다 저는 제 몸으로 실험을 했으니까 혈당 많이 올라가는 채소가 있어요. 많이 먹었을 때 대표적인 채소 당근입니다. 당근요, 당연히 쪄서 먹은 당근은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요, 생으로 당근을 많이 먹어도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간다는 그 기준이 많이 먹었을 때 그 기준은 아니고요, 채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채소들이 보통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보다 한 2배 정도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채소도 과식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과일을 과식하면 괜찮은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없고요. 우선 과일은 기본적으로 저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반론을 제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 상에서 보면 당뇨 환자분들 무슨 말이세요? 과일 꼭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권해 주시는 과일의 종류 그리고 과일의 양을 눈여겨서 보셔야 된다는 게 그분 유튜브를 보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 기준 외에 그냥 과일이 좋다라고 알고 계시다면 막연히 알고 계신 그 지식은 버리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과일은 도움보다는 해가 더 많은 과일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일 중에도 GI 지수라는 거가 있죠. 그래서 혈당을 올리는 속도별로 이렇게 순위를 쭉 매겨 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과일들을 외워 놓거든요. 어떻게 외우냐면 제가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데요.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외우는 이 과일들을 그냥 외워두고 계시는 게 실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과일은요. 파, 수바, 포복, 사키, 귤배, 오, 토, 딸. 좀 많죠. 그냥 한번 보시고 이렇게 외우는 전문가도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들이 GI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게 GI 지수가 낮아서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여기 있는 과일들을 권해드리거든요. 이 뒤에 있는 맨 뒤에 있는 게 딸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마토와 딸기 정도는 권해드리는데 이 메뉴에 있는 파수바는 절대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과일입니다. 이 파인애플, 수박, 바나나 중에 가장 흔히 여러분 곁에 존재하는 과일이 바나나죠. 네, 바나나는 보통 아이들 키우는 집에는 항상 이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배고플 때 하나씩 까서 먹게 하기도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아이들 먹는 바나나까지 뺏지는 마시고요. 당뇨가 걱정되시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바나나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수박, 바나나는 절대 드시지 말 과일, 그리고 토마토, 딸기 정도는 적정량 드셔도 괜찮은 과일,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 가운데 있는 과일들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과일들은 이게 사람마다 특이하게 다르게 혈당을 올리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저희 환자분들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고. 그래서 과일 테스트라는 걸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권해드립니다. 내가 과일을 직접 먹어보고 그 과일이 얼마나 내 혈당을 올리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내 몸에 맞는 과일, 그리고 내 몸에 맞지 않는 과일을 분류하시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꼭 이런 작업을 하셔서 모든 과일 아니면 누가 좋다고 하니까 이 과일 먹고 혈당이 많이 떨어졌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과일은 의심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고 싶다면 그 과일을 드시고 테스트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요법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렇다면 내가 혈당을 얼마나 올리면 이 과일이 나에게 나쁜 과일이냐, 그 기준이 필요하겠죠. 과일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 식후 혈당이 얼마가 나온다라고 딱 알고 있는 그 식사가 먼저 필요해요. 보통은 아침 식사는 항상 비슷하게 드시니까 아침 식후에 내 혈당이 얼마 나오는지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침 식사와 함께 그 과일을 드십니다. 드시는 과일의 양은 80g이에요. 80g은 눈대중으로 하려면 보통 크기의 사과 4분의 1쪽 에서 도려내고 난 그 정도가 80g 정도는 되거든요. 그 정도를 식사 때 같이 드시는 거예요, 과일을. 딸기라면 그 정도에 해당하는 양만큼을 취하면 되겠죠. 드시고 나서 식후 혈당이 내가 평상시 식후 혈당이 한 130 정도 나오는데 사과를 같이 먹었더니 한 160 나왔네? 그러면 한 30 올라갔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은 양호한 과일입니다. 그런데 먹었더니 식후 혈당이 180이 넘어가더라. 어떤 건 200이 넘어가네. 그러면 그 과일은 저랑 맞지 않는 과일이죠. 과일 80g 같이 먹었는데 혈당이 50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과일은 내 몸에 맞지 않는 피해야 될 과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이하로 나오는 과일은 이 과일은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양입니다. 80g을 드셔서 그 정도 올라갔잖아요. 30 정도. 그러면 그거 두 조각 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보다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과일의 양은 80g은 넘지 않습니다. 1회에 꼭 참고하셔서 좋다는 과일 혹시 추천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순둥지는 80g만 먹으라던데 이 생각 꼭 하셔서 80g 드시고 테스트하시고 혈당 얼마 나오는지 보고 그 과일을 내 리스트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명하게 내 몸에 맞는 과일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 드셨던 음식이나 음료가 있다면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당뇨 앓고 나서 음식이 정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제 식단을 조정을 해서 정해서 섭취하기 시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들 세세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어떤 원칙을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음식을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첫 번째, 단백질이 풍부해야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야 된다. 그리고 당뇨 환자에게 취약한 면역력이 증진될 수 있는 음식이 포함되어야겠다. 이 세 가지 조건이었거든요. 당연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뭐겠습니까? 채소죠. 뭐니 해도 채소를 많이 챙겨 먹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백질 음식인데요. 살코기 위주로 고기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살코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안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닭고기, 닭가슴살 같은 것도 있고 생선도 있잖아요. 이 여러 종류의 음식들, 이러한 단백질 음식들 중에 이런 고기류만 있는 게 아니죠. 두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같이 포함해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력을 어떻게 해서든 확보를 해야겠다. 당뇨가 있게 되면, 혈당이 높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혈액순환들이 저해가 되면서 제일 많이 겪게 되는 합병증은 가장 간단하게 염증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염증 세포와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아군인 면역세포들이 충분히 내 몸 안에 있어야 이 염증들을 빠르게 없앨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음식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음식들은 여러분 많이 알고 계세요. 우선 장이 튼튼해야죠. 장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은 면역력을 기르는데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들 드시는 유산균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음식으로 선정하여서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식단에 이 발효식품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게 됐고요. 또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이해가 되실 음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버섯입니다. 그래서 버섯과 발효 음식은 제 식단에 꼭 들어가야 했고, 또 살코기 그리고 각종 채소들이 제 식단을 구성하는 제 1원칙의 음식들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공복 시 혈당을 낮추기 위해 식전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이나 음료가 있을까요? 당뇨 환자분들께서는 어쨌든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음식들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음식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무조건 혈당이 떨어지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면 당연하지, 내가 저혈당이 올 정도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건 내 몸에 안 좋은 건 알아 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럼 저혈당에 대한 증상들도 아시죠? 눈앞이 아찔하면서 식은땀 나고 기운이 쏙 빠지고 어질어질한 그런 느낌이 오지 않더라도 내 몸에 근육량과 지방량이 너무 많이 빠질 정도의 혈당을 유지할 정도로 저혈당이 되는 건, 낮은 혈당이 되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찾아오시는 환자분들도 저 혼자 식이요법으로 체중 감량을 많이 하고 혈당을 떨어뜨렸는데 몸이 좋아지는 게 없어요. 기운이 안 나요.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라고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이 조절 잘못하신 거예요. 그분들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건 바로 근육량 손실을 모르고 혈당만 낮춰놓고 내 혈당이 잘 유지되니까 나는 건강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게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식이 조절을 할 때는 내 몸의 체성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인바디라고 얘기하죠. 체성분 측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집 안에 두시는 경우들은 간혹 있으시지만 비싸다 보니까 기계가, 여러분들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요즘 뭐 내과에 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만 공짜
공짜로 하실 수 있는 데도 많습니다. 보건소 가시면 공짜로 하실 수 있고, 또 근처에 운동기구가 많이 있는 곳, 그런 곳에 가셔서도 체성분을 측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 아니면 보건소를 이용하셔서 내 체성분이 지금 현재 얼만데 이 상태에서 식이요법을 시작해서 내 혈당을 낮추고 일주일마다 측정을 하면서 내가 근육이 빠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방이 잘 빠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 결과 근육이 빠지고 있다면 잘못된 것, 지방만 잘 빠지고 있으면 그건 좋은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내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음식들을 찾아보고 그 음식을 드시면서 내 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하고 가셔야 실패 없는 혈당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고요. 이제 본론을 좀 말씀드리면요. 당뇨 환자분들이 공복 혈당 낮출 수 있는,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 어떤 게 있을까요? 식전에 드실 만한 것 추천드리면 뭐니 해도 채소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먼저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식이섬유를 드시는 유리한 점 어떤 것이 있냐면, 공복 상태에서는요, 내 장은 스폰지와도 같은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공복 상태가 4시간이 보통 낮 시간 동안의 공복 상태라고 하면, 밤사이 아침 공복 시간은 굉장히 길죠. 보통은 8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 8시간 상태의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요, 내 장은 어떻게 얘기하면 바짝 마른 논과도 같아요. 예, 물이 들어오면 다 흡수해버리는 그런 논바닥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는 음식이 탄수화물 종류라면 내 장은 그 탄수화물을 빠른 시간 안에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 혈당은 급속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내 장을 좀 코팅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코팅제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내 몸에서 분해되지 않는 그러한 성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소를 식전에 먹어야 할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그 이유들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다면 식이섬유는 채소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이섬유가 더 유리할까라고 보면, 아침 공복 상태에서 드시기 좋은 식이섬유는 부드러운 채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식이섬유 채소는 데친 채소들을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제일 흔하고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채소는 양배추찜이죠.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리고 고소하기도 하고 달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배추찜을 아침 공복에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드셔보시면 아침에 양배추찜을 먼저 드시고 혈당을 재는 것과 드시지 않고 식사를 바로 시작하시고 혈당을 잰 건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걸 누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배추찜을 한번 먹을 때 분량 정도를 보면 이거 몇 장 정도 먹어야 돼? 라고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자기 손바닥 크기만한 이런 넓적한 크기로 한 10장 정도 드시면 돼요. 근데 이 양배추찜만 드실 때는 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된장 정도 찍어 드시는 거 괜찮고요. 고추장은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장에 찍어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드시는 방법으로 또 한 끼 요리처럼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양배추찜을 만드는 법,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법을 좀 소개해 드리면, 양배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요즘은 전자레인지에 쓸 수 있는 냄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냄비들을 사용하는데요. 거기에 양배추를 넣고 3분 정도만 돌리면 양배추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 양배추를 꺼내 와서 접시에 담으시고 그 위에 올리브유를 뿌려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약간씩 뿌려주세요.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후추를 넣으셔도 좋고요. 저는 후추 없이도 맛있고 넣어도 맛있고 그래요. 그 상태에서 삶은 콩이 있잖아요. 병아리 콩 같은 것들도 아주 좋습니다. 콩을 좀 곁들여서 드시게 되면 간단하게 육끼니를 해결하실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한 식사가 될 수 있거든요. 아침 공복에 나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양배추찜은 식전에 드시는 채소다라고 하면 10장 정도 그냥 드시고, 나는 그냥 단백질과 채소로 한 끼 식사를 간단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양배추 올리브유로 조리된 양배추찜을 콩과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배추
양배추찜을 먹기도 했고요. 평상시에 아침 공복에 제가 권해드리는 부드러운 채소잖아요. 점심 공복, 저녁 공복에는 따로 양배추를 잘게 채 썰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점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채소를 먼저 먹고 식사를 했는데요. 왜 점심에 외식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외식 나가기 전에 양배추 샐러드, 저는 샐러드라고 보는데 양배추 샐러드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면 식전에 채소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방법 써보시고요. 소스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저는 마요네즈도 찍어서 먹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양배추 마요네즈 이렇게 묻혀서 비벼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던 음식이거든요. 당뇨 생기기 전에도 좋아했는데 당뇨 이후에도 먹을 수 있었던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혈당을 착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콩을 많이 먹는데요. 특별히 추천해 주시는 콩이 있을까요? 제가 식단을 구성하는 원칙 중에 하나 단백질 말씀드렸는데, 단백질은 살코기 플러스 식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 플러스 식물성 단백질을 두 가지를 같이 드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식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들, 콩과 두부에는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단백질인 콩과 두부는 해독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 갖고 있는 독소들을 해독할 수 있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항상 같이 드시길 권해드리는데, 두부는 여러 가지 조리법 알고 있고 두부는 한 종류지 않습니까? 근데 콩은 여러 종류란 말이죠. 어떤 콩이 좋을까? 콩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콩은 우선 검은 콩이 있죠. 검은 콩은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콩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병아리 콩 있잖아요. 병아리 콩은 단백질 성분이 많지만 조금은 적어요. 검은 콩보다는. 그 얘기는 탄수화물류가 약간 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두 콩을 삶아서 갈아보면 그 특징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그 검은 콩을 갈아서 먹어보면 단맛이 좀 덜합니다. 근데 병아리 콩은요, 갈아서 먹어보면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이 병아리 콩을 갈아가지고 올리브 소스 그리고 마늘 같은 거 넣고 이렇게 전병 같은 것에다가 발라서 찍어 먹거나 해서 먹는 음식이 있거든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이라고 알려진 메뉴인데, 후머스라고 부르는 요리가 바로 이 병아리 콩을 갈아서 만든 소스에 찍어 먹는 요리예요. 그래서 그만큼 갈아서 소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콩 종류들은 탄수화물 함량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밀가루나 쌀처럼 전체가 탄수화물 위주인 그러한 곡식과는 전혀 다르게 단백질 함량이 충분히 있으니까, 콩 종류는 단백질 함량이 조금 적다 해도 모든 콩 종류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곡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병아리 콩이 좀 생소하시다고 하면 단백질 함량이 조금 낮지만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콩 종류의 대표적인 건 녹두가 있습니다. 녹두하고 병아리 콩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병아리 콩으로 후머스도 만들어 보고, 병아리 콩을 갈아서 소스도 만들어 보고, 녹두를 갈아서 소스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제 입맛에는 녹두로 만든 후머스가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녹두 한번 갈아서 소스처럼 만들어서 채소에 찍어 먹거나, 아니면 여러분 가끔 드시고 싶은 뭐 빵이 있을 때 호밀빵 정도 구입하셔서 거기에 이렇게 발라서 드시는 용도로 녹두 소스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국인들이 실수하는 잘못된 식습관은 무엇인가요? 서양인들은 바삭한 흰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이제 주스를 먹고 시리얼을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요즘에 우리도 그렇게 많이 먹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먹었던 것들이 좋은 것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쁜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또 탄수화물류를 많이 갈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흰 죽을 먹는 것들, 아침에 미숫가루를 먹고 누룽지를 먹는 것들이 몸에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도 편하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먹는 식습관 정말 안 좋습니다.
특히 죽이나 미숫가루, 누룽지 같은 것들을 먹을 때 반찬을 거의 안 먹고 그냥 그것만 먹고 나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뭐 솔직히 말하면 야채죽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것만 후루룩 먹고 나가고 미숫가루도 후루룩. 그다음에 누룽지는 뭐 간단한 야채 같은 거나 이런 뭐 반찬 몇 가지 먹고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든 이 음식들, 미숫가루나 죽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혈당 수준을 빨리 올려요. 위장관계 수술을 하신 분들 병원에서 보면요. 위장이 회복이 안 됐으니까 처음에는 금식을 하다가 처음에는 미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죽을 주고요. 그다음에 바로 씹을 수 있고 하시게 되고 소화관이 돌아오면 바로 고형식, 그러니까 바로 먹는 음식, 그 쌀밥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처럼 위장관계가 혈당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장관계가 회복하는 거하고 똑같이 가장 우리 몸에 빨리, 우리 몸이 안 좋을 때 먹는 거예요. 죽이나 미숫가루, 누룽지는. 그럴 때 먹는 건 상관없는데 정상인데 그걸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누룽지를 일부러 만들어서 쟁여놨다가 아침에 그걸 끓여서 다시 먹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본인은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병원에 와서 혈당을 재보면 200까지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먹는 죽이나 누룽지, 미숫가루도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우리 할머니는 누룽지 먹고 죽 먹고 100세까지 사셨는데 무슨 말이냐." 물론 그런 분들이 아주 극히 드물게 있을 수 있죠. 하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와서 엄청나게 탄수화물이 많아진 이 현대에서는요. 이렇게 먹는 것들이 우리 몸에 악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혈당 스파이크로 많이 작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요. 주스라든지 그리고 수프 있죠. 수프도 보면은 뭐 서양에서 들어온 거지만 여기 대부분 탄수화물이거든요. 탄수화물에다가 여러 가지 넣어서 이제 그냥 끓여서 간단하게 먹고 나가잖아요. 혈당 스파이크 엄청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갈아낸 과일의 즙 같은 것들 먹는 거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침에 먹고 나가는 것 중에 죽이나 누룽지, 그다음에 아주 신선한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고 즙으로 만들어서 먹고 나가는 것들, 또 건강하다고 나온 스프들, 뭐 오트밀 같은 것도 통오트밀은 좋은 거지만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그냥 후루룩 타먹고 나가는 것들은 정말 안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요. 아침 식사에서 꼭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제일 먼저 이제 미지근한 물을 좀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은 안 좋으니까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우리 밤새 약간의 탈수가 있던 것들도 교정이 되지고요. 또 포만감을 일정으로 줘서 아침에 과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형식을 드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고형식은요.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유동식의 반대말이에요. 유동식은 씹지 않고 후루룩 넘기는, 목 넘김이 쉬운 음식을 말하는 거고요. 고형식은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에요. 그럼 뭐 결국 뭐 현미밥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통밀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씹어서 드시는 음식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미숫가루, 죽, 그리고 과일 주스, 즙, 그리고 스프, 이런 것들은 거의 씹지 않고 후루룩 넘기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위장관계를 통과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아침 8시에 이런 것들을 먹고 나갔는데 10시 정도만 되면 배가 고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서 또 빵을 집어 먹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고형식,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계란이 좋고요. 그다음에 뭐 그릭 요거트도 좋고 콩류도 좋고 이렇게 해서 씹어 먹는 음식이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저작근을 이용해서 씹는 만족감 때문에 포만감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위장관계에서 천천히 흡수가 돼서 우리 몸에 포만감을 주면서 하루를 정상적으로 아주 활기차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저작근을 이용해서 씹는 것들이 만족감을 주면서 이제 식욕중 취해 가지고 나 잘 먹었다라는 포만감을, 행복감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요. 뇌를 깨워줘요. 그래서 턱을 움직여야 뇌를 깨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라든지 수험생한테도 꼭 씹어서 드시는 음식이 좋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유동식 말고 고형식을 먹자. 이게 두 번째 원칙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요. 단백질이에요. 아침에 계란을 비롯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 때까지도 정제된 탄수화물의 양이 줄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다. 당뇨에도 도움이 되었다.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단백질 섭취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침에 중요한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과 야채입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야채를 아침에 풍부하게 챙겨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백질은요, 뭐 계란이라든지 낫또라든지 뭐 그릭 요거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드시고요. 또 채소도 풍부하게 나물이라든지 양배추 그리고 야채 샐러드 같은 것들을 많이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단백질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시간이 되신다면 식사 순서도 좀 지켜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식사 순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제일 처음에 탄수화물을 먹은 사람과 제일 처음에 야채를 먹은 사람의 혈당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나중에 야채를 먹거나 단백질을 먹은 사람들은 혈당 수준이 계속 올라갔는데 처음에 야채를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었더니 혈당 수준이 천천히 올라가다라는 연구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제 몸의 혈당 측정기를 차고서 많이 인제 연구를 해 봤는데 요렇게 그 순서만 바꿔도 혈당 수준이 10 에서 20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렇게 시간이 된다면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실 때 탄수화물이 있다고 먼저 막 먹지 마시고 처음에는 야채,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꼭 드셔라. 뭐 이런 순서가 막 뒤죽박죽 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만 생각하세요.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빵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제일 마지막에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요렇게 순서를 잘 지켜 주시는 것만 해도 혈당 수준도 조절이 잘 되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를 위한 단백질 음식은 무엇인가요? 단백질 그러면은 고기 막 이것만 생각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도요. 여러 가지 단백질이 많이 있어요. 저는 아침에 최고로 추천드리는 단백질이 계란입니다. 계란은요. 구하기도 쉽고 요리하기도 쉽고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고 먹으면 속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계란으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 중요한데 아침에 계란은 삶은 계란을 제일 많이 추천드립니다. 전날 삶아 놨다 냉장고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삶은 계란을 바로 아침에 삶아서 먹어도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아침에 계란을 바로 삶을 수 있는 이제 조그만 기계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아침에 계란을 삶아서 드시는 거 상당히 좋고요. 포만감도 좋고요. 단백질을 엄청나게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계란 상당히 좋고요. 두 번째는 콩류예요. 콩은 우리 민족과 아주 오랜 전통을 갖고서 같이 지내온 녀석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몸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콩 알레르기만 없다면 콩은 정말 얼마든지 먹어도 돼요. 그래서 콩은요, 또 여러 가지 요리로 먹을 수가 있죠. 대두 자체를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낫또라든지 그다음에 비지라든지 그리고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도 있죠. 두부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포만감도 아주 높고 식물성 단백질을 아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성분이 될 수가 있어요. 콩에도 당 성분이 아주 약간 들어있긴 한데 이 당 성분은요. 제대로만 만든다면 아주 극도로 적게 만들 수 있고요. 또 저항성 전분이라 그래서 콩에 들어있는 전분들은 좋은 전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가당 두유 같은 것도 잘만 고르시면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 5g 이하짜리 구할 수 있거든요. 요런 것들 위주로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무가당 그릭 요거트도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어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요. 인제 그리스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 먹던 요거트인데 이것이 인제 유청을 분리를 하고 끓여서 여기다 유산균을 투입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주 꾸덕꾸덕한 단백질, 유단백을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요. 그냥 먹어도 좋고요. 아침에 또 위장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이제 토핑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샐러드에다가 토핑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견과류에 넣어서 또 같이 먹을 수도 있죠. 뭐 사과 같은 데 찍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그릭 요거트도 좋은 유단백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식물성 중에서는 또 아몬드라든지 시금치라든지 버섯 같은 것도 좋은 단백질의 원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동식물성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 실제 혈당 조절의 효과는 어떠한가요? 제가 인제 혈당 측정기를 몸에 차고서 많은 실험을 해 봤는데 요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혈당이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돼요. 그래서 포만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계속 아침부터 10시, 11시 정도까지 포만감은 아주 유지가 잘 되는데 혈당 조절도 아주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식사하시는 거는 다이어트에 제가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도 아주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사는 혈당과 다이어트 모두 다 도움이 되는 식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로 아몬드와 땅콩버터의 효과는 어떠한가요?
땅콩버터가 상당히 좋은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땅콩버터에 대한 논란들도 상당히 많긴 하지만 저는 땅콩버터가 상당히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땅콩버터는요, 아주 포만감을 많이 줄 수 있고요. 또 불포화 지방도 상당히 많아요. 또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콩버터를 추천드린 이유는요, 맛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 또 당뇨병 환자 식단을 꾸릴 때 아우, 맛없는 음식 맨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다이어트 음식이라고요? 하면서 이제 땅콩버터를 찾는 것이죠. 땅콩버터는요, 하루에 2스푼만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2스푼에서 못 그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맛있어서.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몸에 해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땅콩버터를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는 이제 땅콩버터 말고 이제 아몬드버터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아몬드버터 먹어봤는데 아몬드버터 괜찮아요. 아몬드버터도 맛도 괜찮고요. 아몬드버터의 장점은요, 맛도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더 많아요. 땅콩버터가 단백질이 더 많다 그러면, 물론 불포화 지방산도 있지만, 이 아몬드버터는 단백질도 많지만 이 불포화 지방산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좀 있는데, 아몬드버터도 잘만 만들어진다면 무첨과 무가당 아몬드버터를 잘 고르셔서 만든다면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아몬드버터는 땅콩버터보다 약간 비쌉니다. 그래서 땅콩버터가 손에 더 쥐기가 더 쉽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땅콩버터 얘기할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요, 땅콩버터는 오메가6가 많아서 몸에 안 좋다, 절대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 요즘에 어그로를 끌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땅콩버터에는 오메가6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을 얘기할 때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오메가6는요,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오메가6를 비율만 잘 맞추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메가6는요, 오메가3와 잘 맞춰서 드시는 게 중요한 거지, 오메가6를 먹었더니 나쁘다, 이거 아니거든요. 오메가6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콩버터 하루에 2스푼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 드시면 오메가6가 너무 많아져서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오메가6가 들어있는 이 땅콩버터는 몸에 나쁜 게 아니라, 오메가6가 들어있는 땅콩버터를 2스푼만 먹으면 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탕보다 더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 환자라면 설탕 안 좋다라고 하셔서 설탕 들어간 음식들 다 피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탕보다 더 치명적인 음식이 있다고 하면 드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드시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건강한 분들이라도 여긴 설탕이 많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의외의 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구마입니다. 무슨 소리냐,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내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봤더니 고구마와 닭가슴살만 먹고 다이어트 하고 있더라. 근데 고구마 먹으면 설탕보다 더 많이 혈당이 오른다는 이런 말이 맞는 말이냐, 웬 말이냐 라고 의아하실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고구마 드시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고요, 조리 방법에 따라서도 혈당을 올리고 내는 그러한 효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고구마 이렇게 드시면 설탕보다 나쁩니다. 어떻게 드시는 방법이냐면 군고구마 드시는 방법입니다. 군고구마로 드시면 설탕보다 더 치솟는 혈당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고구마가 좋다는 거 맞습니다. 식이섬유가 감초보다 많이 들어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군고구마로 드시는 경우에는요, 고구마가 갖고 있는 전분이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몸 안으로 흡수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순간적으로 치솟게 되거든요. 그래서 군고구마는 저는 당뇨 환자분들은 절대 드셔서는 안 될 음식으로 설명드립니다. 설탕만큼이나 위험한 음식 1위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군고구마 특히 조심하시고요. 난 고구마 많이 사뒀는데 그럼 고구마 어떻게 하란 말이야? 물론 군고구마로 만들어 드시지 마시고 찐고구마로 드시는 방법이 두 번째 좋은 방법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고구마 드시는 방법입니다. 고구마는 생으로 이렇게 깎아서 드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구마는 생으로 드시는 게 훨씬 혈당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좋은 섭취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 궁금하십니까? 감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감자는 정말 혈당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나 감자에 소금이 같이 첨가되어 있다고 하면 혈당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조리된 감자라고 하면 더 올라갑니다.
특히 감자칩 많이 올라갑니다. 감자칩은 생으로 감자를 찐 감자가 요만큼 있고요. 감자칩이 같은 중량으로 있다고 쳐봐요. 그럼 생으로 찐 감자를 먹은 정도와 감자칩을 먹었을 때 어느 게 혈당을 더 많이 올릴까요? 감자칩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감자칩 자체가 조미가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자칩은 조리 과정 중에서 수분이 날아갔기 때문에 생감자를 쪄서 수분이 많이 있는 감자의 중량과는 당연히 이쪽이 밀도가 높거든요. 과자 쪽이. 그래서 같은 중량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감자칩이 훨씬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분 함량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중량이 같은 감자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쪄놓고 하나는 막 슬라이스 쳐서 이걸 튀겨가지고 조리를 해서 감자칩을 만들었다 말이죠. 그럼 여기는 부피가 좀 줄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갈까요? 그래도 감자칩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조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탕이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분해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거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인데 왜 예전에 한때 유명했습니다. 션리라고 했습니다. 예, 머리 하나도 없으신 까무잡잡하신 그분, 체격 좋으신 그분이 다이어트를 지도할 때 하시는 방법인데요. 바로 김치 못 먹게 합니다. 왜 김치 못 먹게 하지? 종교적인 신념이가 아닙니다. 짜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금 못 먹게 합니다. 그 이유는 혈당과 소금의 관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예를 갖고 온 건데요. 포도당이 우리 몸 안에서 한 분자가 흡수되려면 소금 한 분자가 꼭 있어야 돼요. 나트륨이 있어야만 장벽에서 포도당이 흡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소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포도당은 다 장에서 흡수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소금이 없는 상태에서 포도당만 있는 경우는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소금 먹지 말아야 된다, 김치 같은 거 짠 음식들은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같은 원리거든요. 이 원리로 혈당을 올리는 포도당 흡수를 늦추기 위해서는 소금 성분들이 좀 적어야 한다. 소금을 적게 드셔야만 혈당을 느리게 올릴 수가 있다. 그렇다면 무염식을 하라? 그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없으면요, 식단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건강 식단은 맛이 없다는 편견이 있으시잖아요. 편견만이 아니시기도 하죠. 직접 먹어보니까 내가 먹어보니 못 먹겠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소금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채소를 가지고 실험할 때였어요. 양배추 제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양배추를 한 통, 이만한 한 통, 너무 크고 작은 한 통을 가지고 내가 이 양배추를 하나를 다 먹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먹다가 다 못 먹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불가능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한 통을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먹었냐면, 이 양배추를요, 간장에 찍어 먹었어요. 간장에 찍어 먹었더니 이 한 통을 다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소금의 힘을 알았습니다. 소금만 있으면요, 여러분, 맛없는 음식들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라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소금은 적정량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완전히 무염식을 하시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그쵸. 같은 의미로 보자면 당뇨에 좋은 과일이 존재할까요? 당뇨에 좋은 채소 존재할까요? 좀 더 들어가서 당뇨에 좋다는 채소 많이 먹어도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당뇨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많이 먹으면 뭐든지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별걸 다 저는 제 몸으로 실험을 했으니까 혈당 많이 올라가는 채소가 있어요. 많이 먹었을 때 대표적인 채소 당근입니다. 당근요, 당연히 쪄서 먹은 당근은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요, 생으로 당근을 많이 먹어도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간다는 그 기준이 많이 먹었을 때 그 기준은 아니고요, 채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채소들이 보통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보다 한 2배 정도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채소도 과식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과일을 과식하면 괜찮은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없고요. 우선 과일은 기본적으로 저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반론을 제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 상에서 보면 당뇨 환자분들 무슨 말이세요? 과일 꼭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권해 주시는 과일의 종류 그리고 과일의 양을 눈여겨서 보셔야 된다는 게 그분 유튜브를 보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 기준 외에 그냥 과일이 좋다라고 알고 계시다면 막연히 알고 계신 그 지식은 버리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과일은 도움보다는 해가 더 많은 과일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일 중에도 GI 지수라는 거가 있죠. 그래서 혈당을 올리는 속도별로 이렇게 순위를 쭉 매겨 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과일들을 외워 놓거든요. 어떻게 외우냐면 제가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데요.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외우는 이 과일들을 그냥 외워두고 계시는 게 실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과일은요. 파, 수바, 포복, 사키, 귤배, 오, 토, 딸. 좀 많죠. 그냥 한번 보시고 이렇게 외우는 전문가도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들이 GI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게 GI 지수가 낮아서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여기 있는 과일들을 권해드리거든요. 이 뒤에 있는 맨 뒤에 있는 게 딸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마토와 딸기 정도는 권해드리는데 이 메뉴에 있는 파수바는 절대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과일입니다. 이 파인애플, 수박, 바나나 중에 가장 흔히 여러분 곁에 존재하는 과일이 바나나죠. 네, 바나나는 보통 아이들 키우는 집에는 항상 이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배고플 때 하나씩 까서 먹게 하기도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아이들 먹는 바나나까지 뺏지는 마시고요. 당뇨가 걱정되시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바나나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수박, 바나나는 절대 드시지 말 과일, 그리고 토마토, 딸기 정도는 적정량 드셔도 괜찮은 과일,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 가운데 있는 과일들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과일들은 이게 사람마다 특이하게 다르게 혈당을 올리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저희 환자분들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고. 그래서 과일 테스트라는 걸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권해드립니다. 내가 과일을 직접 먹어보고 그 과일이 얼마나 내 혈당을 올리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내 몸에 맞는 과일 그리고 내 몸에 맞지 않는 과일을 분류하시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꼭 이런 작업을 하셔서 모든 과일 아니면 누가 좋다고 하니까 이 과일 먹고 혈당이 많이 떨어졌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과일은 의심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고 싶다면 그 과일을 드시고 테스트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요법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렇다면 내가 혈당을 얼마나 올리면 이 과일이 나에게 나쁜 과일이냐, 그 기준이 필요하겠죠. 과일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 식후 혈당이 얼마가 나온다라고 딱 알고 있는 그 식사가 먼저 필요해요. 보통은 아침 식사는 항상 비슷하게 드시니까 아침 식후에 내 혈당이 얼마 나오는지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침 식사와 함께 그 과일을 드십니다. 드시는 과일의 양은 80g이에요. 80g은 눈대중으로 하려면 보통 크기의 사과 4분의 1쪽 에서 도려내고 난 그 정도가 80g 정도는 되거든요. 그 정도를 식사 때 같이 드시는 거예요, 과일을. 딸기라면 그 정도에 해당하는 양만큼을 취하면 되겠죠. 드시고 나서 식후 혈당이 내가 평상시 식후 혈당이 한 130 정도 나오는데 사과를 같이 먹었더니 한 160 나왔네? 그러면 한 30 올라갔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은 양호한 과일입니다. 그런데 먹었더니 식후 혈당이 180이 넘어가더라. 어떤 건 200이 넘어가네. 그러면 그 과일은 저랑 맞지 않는 과일이죠. 과일 80g 같이 먹었는데 혈당이 50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과일은 내 몸에 맞지 않는 피해야 될 과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이하로 나오는 과일은 이 과일은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양입니다. 80g을 드셔서 그 정도 올라갔잖아요. 30 정도. 그러면 그거 두 조각 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보다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과일의 양은 80g은 넘지 않습니다. 1회에 꼭 참고하셔서 좋다는 과일 혹시 추천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순둥지는 80g만 먹으라던데 이 생각 꼭 하셔서 80g 드시고 테스트하시고 혈당 얼마 나오는지 보고 그 과일을 내 리스트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명하게 내 몸에 맞는 과일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